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영우입니다. 공천 잡음으로 조용한 날이 없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과 맞붙는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됐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논란과는 별개로 이 대진표의 확정에 정치적 함의는 큽니다. 여야의 두 대선 주자가 맞붙는 빅매치라는 점뿐 아니라 결과에 따라 총선 이후 전국에 큰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 동작을 지역은 류삼영 전 총경이 공천을 받아서 5선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가 민주당 공천 결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는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을 만장일치로 단수 공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했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총장의 경우는 워낙 이 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 대표의 공천 확정으로 인천 계양 을에선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과 명룡대전이 성사됐고 경기 시흥을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했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6선 고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현역 이수진 의원이 탈당한 서울 동작을 지역엔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류 전 총경은 5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선거구가 축소된 경기 안산을에선 비명계 김철민 고영인 의원과 당대표 언론특보를 맡고 있는 김현 전 의원의 3자 경선이 결정됐지만 고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했고 부천갑 지역도 김경협, 서영석, 유정주 새 현역 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민주당 공천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친명 지도부의 현역 의원 전원이 본선 직행 티켓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공천이 진행될수록 민주당 내홍은 심각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젯밤 민주당 지도부는 심야회의 끝에 친문계 홍영표 의원의 공천 배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임종선 전 실장의 요구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읽히는 민주당 공천 내부 상황을 최원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8시에 시작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는 자정이 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친문계 홍영표 의원의 공천 배제 결정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홍영표 의원이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게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공천 배제 결정을 최고위에서 재고해달라고 했지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공천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 없으셨죠? 네, 없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향후 거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입장 발표를 예고한 홍영표 의원도 공천 학살 뒤에 부도덕한 정치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심의가 경선을 요청한 이계호 의원에 대해 단수 공천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당 기여도를 또 고려하고 또 공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재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지만 지난해 공천 TF 단장과 정책위 의장에 연이어 임명되면서 친명계 행보를 보였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공천은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잡음이 덜했는데 잘한다는 평가보다는 현역 불패란 비판이 나왔죠. 오늘 발표한 공천 결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 텃밭인 영남에서 현역 의원 3명이 경선에서 무더기 탈락했고 5선 의원도 컷오프됐습니다. 여당 공천 내용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시 경선을 치른 영남 지역 3곳에서 초선 현역인 김희곤, 임병헌, 김병욱 의원이 무더기 탈락했습니다. 여기는 현역들이 다 안 되셨네요. 대신 원외 도전자들이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서지영 전 중앙당 총무국장과 대구 중구 남구의 도태우 변호사는 각각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을 지냈습니다. 경북 포항 남 울릉의 이상휘 전 춘추관장은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를 거쳤습니다. 영남의 5선 중진 김영선 의원은 공천 배제됐습니다. 김해 갑에 김영선 의원을 제외하고 기존에 공천 신청했던 세 상자 경선으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에선 전현직 의원의 재배치가 한창입니다. 김연아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이 취소된 경기 고양정엔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한 김용태 전 의원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선거구 조정으로 옆 지역구인 경기 평택 병에, 비례대표 현역인 한무경 의원은 경기 평택갑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대통령실 수석급 출신인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도 단수 공천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0곳의 공천을 결정했는데 호남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후보자를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제3지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주 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경기 화성시 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동탄 신도시가 속한 곳으로 비교적 젊은 유권자가 많은 곳입니다. 광주 출마를 준비 중인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내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경기 화성을 출마 의사를 밝히며 미래가 가득한 도시라고 지역구를 소개했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 6개 동 중 5개 동이 화성시 을 지역구에 속하는데 주요 대기업 연구소와 공장이 밀접해 있어 출퇴근하는 젊은 층 인구가 많습니다. 평균 연령은 34세로 이 대표가 정치 입문 뒤 13년간 지켜온 서울 노원병보다 10살 이상 젊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펼쳐보이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다라는. 이 지역 현역인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신설된 화성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합니다. 이 대표는 용인 갑에 도전하는 양양자 원내대표 이 의원과 함께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내보일 수 있는 곳은 경기 남부 K벨트, 반도체 벨트. 광주 지역 출마를 예고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내일로 예정됐던 출마 선언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민주당 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추가 연대를 위해 다른 의원들을 설득한 뒤 출마 일정을 최종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2일째입니다.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단체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의사들도 내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상윤 기자, 복귀 시한이 이틀 지났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는 612명으로 전체 의사의 40%가량이 됩니다. 아직 고연차 전공의만 복귀했을 뿐 전체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그제까지 사직 전공의 8,900여 명 가운데 6% 정도인 565명이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추가 복귀한 전공의 숫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뚜렷하게 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병원 현장의 혼란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이곳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20개 병상은 한 자리도 남지 않을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3월 첫 출근일인 모레부터 미복귀자에 대해서 처벌을 위해서 현장 조사에도 돌입할 계획입니다. 네, 의사협회도 내일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개원이 중심으로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어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의협은 개원이 집단휴진 등 총파업 투쟁도 논의 중입니다. 세계 의사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의협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겁박이나 압박은 아니라면서 정부는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모레로 다가온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 마감을 두고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가 신청하지 말자고 성명서를 냈지만 각 대학들은 최소한 지난해 수요조사 때 밝힌 숫자만큼은 신청할 거란 분위기가 강합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34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낸 성명서입니다. 각 대학 총장은 의대 증원 신청을 미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정부의 증원 수요 조사가 교육 역량 평가나 교수 의견 수렴 등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수요조사가 있다는 것조차도 깜깜이었고, 심지어는 어떤 학교들은 이제 학장님이 우리는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적어내신 거를 총장님이 마음대로 바꾼 학교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학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지방 국공립의대나 학생 50명 미만인 미니의대들은 학생 확보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최소한 지난해 수요조사 때 밝힌 규모만큼은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의 경우 현행 110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요청할 예정인데 의대학장이 총장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대학 내에서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최대 1,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해 각 대학별 의대 교수 증원 수요 조사도 빠르면 이달 안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대형 병원들은 수술을 연기하고 입원 환자들은 전원시키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29주 만에 태어난 조산아를 119 구급대가 약 20분 만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신생아가 든 바구니를 들고 구급차에 오릅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아기가 자꾸만 눈을 감자 태명을 부르며 의식을 확인합니다. 똥뽕이 눈 떠. 옳지. 똥뽕이 눈 떠. 옳지. 아저씨가 아프게 해서 미안해. 눈 떠. 숨 쉬어. 병원. 29주 차에 태어난 이 조산아는 폐가 덜 발달해 호흡이 어렵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있는 대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야 하는 응급 상황. 소방당국은 구급차에 태운 아기를 20여 분 만에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자칫 이송할 대형 병원을 찾지 못했다면 조산아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애가 체온 떨어지면 안 되니까 모자도 씌우고 이불도 싸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구급상황 쪽에서 병원 수배됐다. 대형 병원에서 아기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거 발을 잘 움직이네. 걱정은 됐죠. 의사 선생님 계실까. 산소호흡기는 달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괜찮습니다. 전공의 이탈 속에서도 응급의료 시스템이 작동해 소중한 아기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보셨듯 신속한 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분 거리에는 응급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문을 닫는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지역 의료는 그야말로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 굳게 잠겼습니다. 문 앞에는 2주 뒤 폐원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병원 안은 퇴원 수속을 받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아무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강에는 병실이 없어요.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양산 동부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이 폐원하게 된 건 인수자가 없어서입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까지도 컨택을 하면서 좀 인수의향을 내가 타진도 하고 또 호소도 하고 해보았는데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교통사고라든가 갑자기 어디 뭐 골절된다든가 뭐 이래 되면은 그 시간을 다투어가지고 타지로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북 성주에서도 올해 초 유일한 응급실이 사라졌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줘야 하는 의사를 구하기 부담스러워 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포기한 겁니다. 열흘 근무하고 때려꾸로 한 2천만 원 더 나가고 솔직히 뭐 환자가 없어도 그런 데를 다 갖춰야 되니. 성주구는 보건소에 응급실을 만들고 휴일에도 운영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9명이 순회 근무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을 해가지고 2명씩 당직을 쓰면서 의료인들의 지역근무 기피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적자로 문을 닫는 병원과 응급실이 잇따르면서 최소 30분 거리에 응급실이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시군구의 약 40%인 98곳에 달합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어제 경찰이 의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도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수사와 행정제재 어떻게 진행될지 전정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뭔가요? 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오전 의협회관과 서울시 의사회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의사협회 지도부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6일부터는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인데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의협 지도부 중 일부는 오는 4일 출석하겠다고 역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게 되면은 그 소환 절차보다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네,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네, 현재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전체의 6%에 불과합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들을 예고했습니까? 네, 정부는 이번 달 4일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의료법상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허가 취소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제재와 처벌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당장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에서 면허 정지를 시켜도 해당 의사가 면허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면허를 유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 면허를 유지한 상태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많잖아요. 요거는 사직 효과는 뭐냐, 업무 개시 명령이 정당했냐, 뭐 송달이 맞았냐. 소송 진행되는 중에는 면허정지 처분이 이제 집행이 정지가 되는 거죠. 형사고발을 당하더라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료계의 반발도 더 거세지는 분위기죠. 네, 의사협회는 앞으로 일부 개원이나 전문의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정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평소 주차를 할 때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런 차들만 골라 금품을 훔치던 30대 남성이 범행 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검거할 수 있었는지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골목을 서성거리는 30대 남성. 문이 잠기지 않는 트럭에 타더니 차량 안에서 담배 등을 챙깁니다. 트럭 밖으로 나온 뒤에도 주차된 다른 차량 문을 잇따라 열어봅니다. 그러다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올라타 또 텁니다. 순찰차가 지나가는데도 대범하게 계속해 범행 대상 차량을 찾는 남성. 결국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되고 맙니다. 범행 시작 5분 만입니다. 어떻게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을까? 오늘 새벽 춘천시 통합관제센터에 찍힌 범인의 모습입니다. 관제센터 요원들은 차량 처리가 의심되는 장면이 포착되자 즉시 경찰에 알렸습니다. 112 상황실은 관제센터에서 연결한 CCTV로 차량 처리범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최단 시간 출동 경로와 범인의 정확한 위치를 알렸습니다. 이동 중에 절도범이 다 물색을 하더니만 문을 열고 나왔어요. 다른 골목으로 갈 때쯤에 현장에서 검거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 영상을 비상 상황 때 경찰이나 소방등과 공유하는 시스템이 신속한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겁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틀 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에서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구중 추돌 사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숨진 70대 남성은 사고 현장 부근 시장에서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갈 즈음 SUV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에서 구중추돌 사고를 낸 차량이 다른 차량과 부딪히기 직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A씨를 치고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A씨는 사고 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후 이틀이 지났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근 시장 상인들은 A씨를 매일 시장을 돌아다니던 폐지노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폐지 수집 노인은 A씨가 항상 바쁘게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어떠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착하지, 사람은. 사고를 당한 70대 어르신은 시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고물상을 오가며 폐지를 주워 팔았습니다. 폐지해서 갖고 그냥 생활하고 뭐 그러시는 거지. 참 좋으시군요. 야, 그렇죠. 돌아가시는데.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경기도 광명에서는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 들어가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어제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승선원 2명 중 1명이 발견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지구대로 걸어옵니다. 마침 출동하던 경찰관들은 이 남성과 출입문 앞에서 마주칩니다. 경찰은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남성을 체포해 지구대 안으로 끌고 옵니다. 5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납치됐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수상이 여긴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신이 좀 불안정하고 횡설수설하고 흉기 들고 밖에 나다니다 보니까 얘가 응급위반 했습니다. 해경 잠수사들이 조타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합니다. 어제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갈치잡이 여선입니다. 안에 실종자 2명이 있는지 찾는 겁니다. 50대 실종자 1명은 오늘 낮 12시 30분쯤 사고 해역에서 22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선에서 발견해서 저희한테 신고했고 사고 위치에서 약 22km 떨어진 해상에서 저희가 단정으로 인항했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오늘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3월 3일 이른바 삼겹살 데이를 하루 앞두고 유통업체들은 대폭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계 삼겹살 논란이 또 일지 않도록 올해는 고기가 훤히 보이는 투명한 포장에 첨단 AI 기술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판매 현장을 김지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코너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3월 3일 이른바 삼겹살 먹는 날을 맞아 할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기와 지방층의 비율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것 같아서 많이 골랐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오는 3일까지 삼겹살과 목심을 100g당 1,000원대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문제는 품질. 해마다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비계 삼겹살을 샀다는 소비자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삼겹살은 지방층이 1cm, 오겹살은 1.5cm 이내로 판매하라는 지침까지 내렸지만 비계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올해 사정은 예년과 달라졌습니다. 한 마트는 삼겹살의 단면을 소비자가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전체 포장을 투명하게 바꿨고 인공지능 AI를 도입해 지방층이 많은 부위를 골라내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최적의 지방 비율을 제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언제든지 신뢰를 가지고 삼겹살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 상품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계가 많으면 즉시 교환이나 환불도 해줍니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삼겹살 품질 점검을 강화해 미흡한 업체는 각종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AI폰이 출시되면서 1020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흥행에 맞춰서 중국 제조사들도 AI 기능이 담긴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애플도 올 하반기 AI 폰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AI 폰 체험관이 20, 20대 젊은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기능은 AI 사진 편집기. 사진 속 인물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범위가 많이 날아갔는데도 깔끔하게 지워지는 게 그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어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은 통역 기능에 눈이 갑니다. 동시 통역이 가능한 부분이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인스타에서 그걸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새로운 기능이 호응을 얻으면서 삼성전자가 처음 내놓은 AI 폰은 28일 만에 1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첫 AI 폰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다른 제조사들도 AI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서둘러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오포는 삼성전자와 유사하게 사진 속 물체를 감쪽같이 지워주는 AI 편집기를 선보였습니다. 미국 스타트업은 동시 통역은 물론 번역된 문장을 손바닥에 빔 프로젝터 형태로 띄워주는 기기를 내놨습니다. What are some good coffee shops nearby? 近くに美味しいコーヒーショップはありますか? 팀쿡 애플 CEO도 올해 말 생성형 AI의 새 지평을 열겠다며 AI 아이폰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AI 스마트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AI 시장의 한 70%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 손 안에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일명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때는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억대의 웃돈이 붙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팔리지도 않고 대출까지 막혀버렸습니다. 해법은 없을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분양 당시 최고 경쟁률 6,000대 1을 기록하며 억대 웃돈이 붙었던 서울 마곡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 조금 층수 높은 거. 저쪽에 높은 거 없어요. 다 나왔어요. 아파트 청약으로는 내 집 마련이 요원했던 직장인 A씨도 당첨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원칙은 숙박시설이지만 실거주를 할 수 있다는 분양업체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주가 그러니까 장기 숙박식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까지 물리겠다고 못 박으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억대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고 은행이 위험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잔금 대출도 사실상 막혀버린 겁니다. 파산까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원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소유주 전원 동의가 필요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견디다 못한 분양자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수분양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는 죽음과 같은 고통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시행업체는 위험성을 미리 알렸다는 입장. 주택으로 사용 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걸 자필하고 줄서 쓰고 막 엄청나게 많이 확인을 받았어요. 그동안 방치해오다 규제에 나선 정부와 책임이 없다는 시행업체 사이에서 분양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나발리가 의문사한 뒤 삼엄한 경비 속에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리며 나발리를 떠나보냈는데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그의 아내 나발라야는 남편 뒤를 잇겠다며 푸틴에 맞서 국제사회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민 기자가 새로운 저항의 축으로 떠오른 나발리의 아내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모스크바의 작은 교회 앞이 수천 명의 인파로 북적입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장례식에 모인 추모 물결입니다. 푸틴 정권의 삼엄한 경비도 이들의 마지막 배웅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작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남편의 마지막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Пришли мы, наверное, 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почтить память человека, которого также не боялся ничего. Кстати, я безумно восхищаюсь Юлией Навальной.
но она очень сильный человек. 나발나야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8월. 남편의 독살 사건 당시 푸틴 대통령을 배후로 지목하면서부터입니다. Пообщаться я с ними смогла. У меня есть то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что все упирается в то, что Алексей вывозить препятствует отсюда. 다음 해 러시아 귀국 직후 남편이 체포되는 순간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수감 기간엔 지지 집회를 주도했고 남편의 의문사 이후 전면에 나섰습니다. Мы знаем, из-за чего конкретно Путин убил Алексея 3 дня назад. Я буду продолжать дело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продолжать бороться за нашу с вами страну. 남편의 뜻을 잇겠다는 선언 직후 유럽 정상들과 러시아 제재를 논의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도 독대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광범위한 호소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Putin must answer for what he has done with my country. Putin must answer for what he has done to a neighboring peaceful country. 나발니가 세상을 떠난 지금 외로운 싸움에 뛰어든 그녀가 새로운 저항의 아이콘으로 우뚝 설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And I will do my best to make his dream come true. 뉴스7 포커스입니다. 해병대가 태국에서 다국적 연합 상륙 훈련을 했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7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결속이 강화된 북중러 3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있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고속 고무보트 IBS를 탄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해안가에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미군 헬기의 어모 속에 공기부양정도 등장합니다. 태극기를 단 상륙 돌격 장갑차가 해변에 도착하자 완전 무장한 대원들이 곧바로 해안을 장악합니다. 지난달 26일부터 태국에서 진행된 다국적 연합 상륙 훈련 코브라 골드로 우리 해병대는 15년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공대회 어느 지역 어느 환경에서도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대응하고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승리하는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주도해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으로 한국과 태국, 일본 등 7개국이 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해군과 해병대 330여 명을 비롯해 상륙함과 K-55 자주포, 상륙 돌격 장갑차 6대 등을 파견했습니다. 중국도 인도주의 지원 부분에서 일부 참여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담긴 훈련인 만큼 최근 북러의 군사적 결속까지 연계된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보 불안이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가중되고 있는 만큼 유사시 한반도의 안보와도 상당히 연관이 깊은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미양국은 모레부터 11일 동안 야외 기동훈련을 2배로 확대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멘토의 등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멘토가 총선에 출마를 한 모양인데 누가 어디로 나온 겁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19대 국회 때 인천 개항을 해서 민주통합당 의원을 지낸 최원식 전 의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바로 옆 지역구인 개항 갑으로 출사표를 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 출신 인물을 전략 공천을 한 건데 이 대표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이른바 의식화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 의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연수원 다닐 때 이 대표에게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연수생은 지금은 좀 길이 달라졌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최원식 전 의원하고 의식화라는 표현이 이제 귀에 곧장 와닿지는 않는데 운동권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최원식 전 의원이 운동권 출신입니다. 연수원 시절에 인연을 맺은 이 대표에게 노동 인권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노동법 연구회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표는 1988년 이 연구회에서 인권 변호사 노무현의 강연에 깊이 매료돼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의 길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최 전 의원에게
최 전 의원이 이 대표에게 사회과학책을 건네주고 함께 읽은 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토론하고 술도 마시고 했다고 하니까 꽤 각별했던 모양입니다. 다만 최 전 의원은 자신은 멘토라기보다는 동지가 맞다고 설명했는데요. 주변에선 이 대표의 노동 인권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는 데는 최 전 의원의 생각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게 됐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 전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더니요. 2016년부터 길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엔 친명이 아닌 친문 패권이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최 전 의원은 또 다른 연수원 동기인 문병호 전 의원과 탈당해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으로 갔는데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당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정치적 노선이 좀 달라진 셈인데 최 전 의원은 그때 상황과 지금 친명이 비명을 내치는 민주당의 상황이 같다면서 출마를 결심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개명의 관계를 좀 서로 다른 게 있고 그게 상당히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큰 차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 이후에는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된 겁니까? 언제든 전화하면 좀 받는 사이에서 조금씩 멀어지긴 했지만요. 가끔씩 연락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2022년 6월에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을 때도 통화는 했다고 하는데요. 이젠 경쟁 정당의 인접지역구 후보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범죄의리가 아니라 좀 국민과 국가, 계양 주민과 계양구 이런 관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제가 범죄의리를 따르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멘토의 등판의 느낌표는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로 정했습니다. 네. 송 기자, 이 노래가 가수 박재정 씨의 그 헤어지자 말해요죠? 네, 맞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좀 즐겨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두 남자의 인연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39일 뒤 총선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윤순경의 디테일입니다. 네. 윤순경이 누굽니까?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입니다.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윤순경처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경찰대 일기 출신인 윤 원내대표가 11개 경찰 계급의 말단인 순경이 되겠다고 한 건 결국 낮은 자세로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그제 본회의에서 쌍특검 표결 당시에 국민의힘은 113명 중에 110명, 97%의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는데 윤순경 스타일의 원내 전략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불출마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 포함해서 뭐 거의 다 온 건데 그거 어떻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불출마하는 김웅, 김희국 의원과 경선에서 탈락한 김용판 의원 셋 빼고는 다 참석을 한 건데요. 먼저 본회의 닷새 전쯤부터 원내 부대표단에 10명씩 직접 전화를 돌려서 참석을 독려하라고 했고요. 그중 답변이 애매하거나 연락이 안 된 의원이 10여 명이었는데 윤 원내대표가 직접 전화를 돌려가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공천으로 불출마하거나 경선에 탈락한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결국은 보좌관 연락을 포함해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하는 한 의원도 윤 원내대표의 연락을 받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본회의 당일날 중진회의에서도 중진들에게 표 단속을 부탁을 했고요. 오후 2시쯤까지도 안 온 의원들에게 오라고 체근을 해서 온 의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몇몇 분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정말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이탈표를 상당히 기대를 했을 텐데 속내는 좀 아쉬웠겠어요. 네, 꼭 재표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불출마나 공천 탈락한 현역들 가운데서 10명 이상이 이탈했다면 분열의 빌미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은 야당의 내홍이 좀 격화된 상태지만 언제든 여당도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윤 원내대표의 압박감도 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윤순경의 디테일의 느낌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렇게 열심히 이탈표를 막는 게 전략적으로 당연하긴 합니다만 정치 개혁을 내세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현역들 상당수가 공천을 받게 되면서 이 쌍특검 방어를 위해 물갈이를 최소화했다는 야당의 공세 명분이 되기도 했는데요. 비교적 잡음 없는 공천을 마무리하면서도 얼마나 개혁 의지를 보일지 한동훈의 공천 고차 방정식도 성적표를 곧 보게 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꽃샘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아침에도 한낮에도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예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곳곳으로 눈과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리는 눈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에 최대 5cm, 경기 동부와 경북 내륙에 최대 3cm가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으로는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도, 대구는 영상 1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충청과 남부는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천. 정당에서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뜻하죠. 유권자들은 처음부터 후보를 직접 고르지 않기 때문에 정당이 먼저 좋은 후보자들을 공정하게 골라주길 기대합니다.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는 이유도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로 후보를 가려내고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총선마다 공천 잡음은 늘 있었지만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의 분란은 처음이라는 우려 섞인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을 텐데 어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들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그 시스템이 과연 국민을 향해 있는지 여러 곳에서 의문 부호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